네, 소개받은 김용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데 저는 사실 공연하는 거를 저도 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는 안 보여줘서 약간 살짝 아쉽고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공연 1시간 하고 내가 3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뭐 감염병 이런 거 갖고 나와서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오늘 어쨌든 저는 좋은 강의를 3요소를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유익해야 되고요. 예, 근데 나름 내용은 유익해요. 두 번째는 재밌어야 돼요. 아무리 유익해도 재미가 없으면 주무시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강의는 짧으면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유익한데 재미가 없어 보일 것 같다 싶으면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6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5시에 그냥 마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우선 저한테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로 뭐 감염병으로 그러는데 뭐 미생물 딱딱한 얘기보다는요. 역사 속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생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늘 표방하는 게 뭘 알려고 하는 이해하려는 그런 과학이 아니고 느끼는 과학. 왜 영화 드라마 보실 때 뭐 외우려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심지어 거기 몰입되면은 막 악역배우 욕도 막 같이 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202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향년 106세로. 네, 1905년생이셨고요. TV 굉장히 좋아하셨고 드라마 보시다 몰입하셔서 그냥 다 기억하시고 그냥 저거 나쁜 놈이라고 뭐 그러셨거든요. 오늘 제 강의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이 뭐예요? 병. 이게 항상 여기 오늘 저기 보건의료 전문 분들의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다 아는데 몸모란 무엇인가를 붙이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뭐 강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병은요. 영어로 disease라고 그러잖아요. disease. 근데 그걸 잘라보면 dis, 다음에 is예요. 그 is는 easy, 편하다, 쉽다는 뜻이거든요. 어원이. dis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게 병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않은 병이에요. 그 병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미생물이 들어와 생기는 감염병이 있고요. 저런 거 말고 뭐 대사성 질환도 있고요. 유전병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아픈 정신질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감염병, 미생물이 의해서 걸리는 병.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감염 그러는데 미생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감염이거든요. 들어와 자라면. 우리한테는 감염인데 걔네한테는 성장이에요. 감염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병은 안 걸린 거죠. 그게 무증상 감염이죠. 네. 근데 이제 누구는 감염됐는데 아프고 누구는 괜찮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전염병은 뭐냐? 전염병은 요즘에 공식적으로 쓰지를 않죠. 감염병을 두 가지로 나눠요. 전염성 감염병, 비전염성 감염병. 그러니까 감염병에 전염성이 있고 비전염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전염성 감염병이고요. 파상풍은 비전염성이죠. 전염되는 가장 힘든 게 이제 비말, 뭐 이런 건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요는 미생물이 뭐냐를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사실 저가 전공이 미생물학인데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강연 섭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강연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미생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동물 아시죠? 식물 아시죠? 생물 중에서 동식물 빼고 남는 게 미생물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남는 게 없죠. 정확히 말하면 없어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보이는데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딴 거 말고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아파트 이런 거 보게 되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아파트 사시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을 보면 이건 다 어디로 갈까? 뭐 정화조로 가겠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거 다 분해시키는 거, 그거 다 미생물이 하는 거죠. 걔네가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남도 지역에 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각종 발효 음식들, 젓갈부터 시작해서 각종 김치, 그거 다 얘네가 해주는 거란 말이죠. 평소에 화장실에 앉아 계시면서 고맙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치를 드실 때, 야, 참 너희 덕분에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고마움은 고사하고 생각을 안 해. 있는데 그렇게 많은데, 그러다 언제 우리가 이걸 아느냐? 병이 일어나면 이거 박멸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코로나 이런 애들 극히 일부예요. 다수의 미생물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도 자기네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보고스님 계시지만 제가 보고스님한테 참 없어 보이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계속 이렇게 없어 보이시냐? 있는데 그냥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생물도 존재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나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병을 한번 딱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때 딱 주목을 하는데, 문제는 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막 쏟아붓죠. 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인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킵니다. 말이 안 맞죠? 병을 일으키는 건 극히 일부로 해놓고선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킨다? 어떤 말이냐 하면, 요즘 뭐 장내 미생물 얘기도 많고 유익균도 많고 많잖아요. 걔네가 장에 있을 땐 유익균이야. 그런데 잘못된 장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워낙 전문 의료인들이 많이 해서 제가 이거 참 공지 앞에 문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요도염, 특히 어린 아이들, 여아가 훨씬 더 요도염 발병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저귀를 띠고 자기가 이제 처리하는 걸 이제 배우고 하는데, 사람의 해부 구조상 항문하고 이게 상식기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처리하다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내에서는 유익균이야. 아무 문제는 유익균인데 그게 요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가 자라야 되거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얘가 잘한단 말이에요. 얘네한테는 성장인데 우리한테는 감염, 요도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을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잘못된 것에 가면은 모든 거는 감염을 일으킨다는 걸 명심을 하게 되면 그렇고요. 자, 이거 뭐 영어 벌써 쓰지 마시고, 제가 그냥 감염병의 역사가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와서 인류 내내 인류 왔는데, 대략 뭐 아프리카에서 한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고 쭉 오면서 말라리아, 결핵, 천연두, 한센병, 콜레라, 에이즈, 요게 2018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여기 이제 코로나 오겠죠. 좀 있으면 쭉 와 있었어요. 쭉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는데 인류가 쭉 퍼져 나가면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인류가 점점점 다시 섞여요. 국제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은 새로운 뭐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시 섞이는 상황이야. 무슨 얘기냐? 사람 섞이면은 미생물도 섞이니까, 이 세계화와 해서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사람이 섞이면은 미생물로 섞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섞이겠구나. 이번에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이게 고려사라는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시켜서 뭐 정인지, 김종서 이렇게 썼죠. 고려된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런 게 나와요. 충렬왕 5년에 경상도에서 우역, 소한테 역병이 들었죠. 우역이 들었는데 그 소를 잡은 사람이 불에 댄 것처럼 살이 벗겨져
죽었다. 저런 표현이 있어요. 예. 이거 첫 번째 이거는 정확한 기록인데요. 이거 탄저병이거든요. 탄저균이에요. 이거 저는 와 저거를 기록을 해놨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니 저 고려 1200년대에 소를 잡는 사람이면 백정이잖아요. 그 당시는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아니 저 사서에다가 저 정도로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인권이 그랬나? 왜 뭐 양반 고관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저 왜 그러냐면 그때 옛날에 소가 병 걸려 죽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탄저병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예요. 서양에서는 한참 뒤에 18세기 와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한 400년 앞서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데 탄저병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미생물학에서도.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뭔지 모르죠. 그냥 병 걸리면 천벌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미생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딱 봐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아우라가 있어 보이죠. 네, 독일 의사고요. 로베르토 코흐라고 독일 의사인데 이 사람이 1876년에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알아내요. 처음이에요. 병을 일으키는 거는 미생물이라 알아내는 게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인과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그게 1876년. 1876년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일이 있는 해죠. 1866년 뭐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아픈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가 해롭죠.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냐? 그렇게 말은 못해요. 상관관계는 있죠. 흡연을 하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담배를 폈다고 폐암이 걸리는 건 아니야. 담배를 안 폈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상관성은 있는데 인과관계가 밝히기 어렵거든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을 봤어요. 피를 봤어요. 피를 봤더니 건강한 동물과 다르게 병에 걸린 동물 안에 막대기 같은 게 있어. 야 이게 병의 원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저게 병의 원인인지 병의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꺼내서 그것만 따로 키워봤어. 따로 키운 걸 다시 실험동물에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죽은 동물의 피에서 다시 보니까 넣어준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밝혀낸 거예요. 요거가 이제 코흐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역학의 기본이에요. 알려면 원인 알려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저게 1876년입니다. 저게 이제 탄저병이고요. 탄저병은 혹시 2001년 9.11 테러를 기억하시면 그 테러 끝나고 나서 하얀색 가루가 전해졌다는 그런 뉴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안에 들었던 하얀색 가루가 바로 뭐냐? 이 탄저균은요. 살다가 지가 못 살겠으면 그냥 죽지 않고 포자를 남겨요. 근데 포자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그 하얀 가루가 포자 뭐하는 가루인데 저게 포자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게 펴면은 자라나면 탄저병으로 죽는 거지. 그때 그 테러용으로 썼던 거예요. 아까 왜 이 시기를 보게 되면 고려 이 충렬왕이잖아요. 왕 이름이 왜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있어요. 충렬왕 무슨 왕. 이거 저기 몽고 간섭기에 황제 왕으로 격하돼 가지고 쓸 때 그때거든요. 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말들이 오면서 포자를 묻혀갖고 왔고 그래서 아마 이게 퍼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병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아마 가장 오래된 병이라고 말하면 아까 저기는 말라리아가 나왔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병, 오래된 직업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가장 인류가 오래된 직업?
뭐 매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치 못한 매춘. 네. 사람이 이 3대 욕구가 있죠. 기본적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 기본이에요, 동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연대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당연히 수업 시간에 뭐 음식 먹고 그러는 거 안 되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셔야죠. 바쁘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드시면서 강의 듣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유롭게 식욕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곤하시잖아요. 주무시는 거 주무셔야죠. 편하게 뭐 코만 안 고면 돼. 주무시는 거 전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자는 거 안 깨운답니다. 남한테 해만 안 주면 주무시게 해드리고. 자, 동물은 세 번째 욕구도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지만 사람은 세 번째 욕구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것까지 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죠? 굉장히 은밀하게 욕구를 충족을 하죠. 그게 문제야. 은밀하게 한다는 거. 그 욕구에 편성을 하면 그 미생물은 딱 끝내주는 겁니다. 이제 절대 계속 감염을 일으키면서 전염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병에 걸려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끝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프랑스 왕인데요. 샤를 8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프랑스나 저기 보면 이 맨날 뭐 헨리 메세 그러니까 메세가 많아갖고 너무 루이 메세 너무 헷갈리잖아요. 지들도 좀 이상했는지 왕들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예. 뭐 태양왕 루이 14세 뭐 이렇게 있고. 근데 프랑스 왕들 중에는 뭐 대머리 왕도 있고요, 뭐 비만 왕도 있고 별왕 다 있던데 이 사람은 친절 왕이에요. 예. 이 왜 친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좀 어눌하고 착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대요. 엄청 전쟁 영웅을 꿈꿨고 여색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1400년대에 이태리 나폴리를 이제 정복하러 치러 들어갔거든요. 치러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프랑스가 워낙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쫙 밀고 들어갔는데 파죽지세로 거기에 가서 병사들이 이제 갔다 왔는데 다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냐면 이제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걸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 그래요. 갔는데 프랑스랑 군대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냥 피하고 대신 뭘 했냐면은 나폴리에서 주로 매춘 여성을 중심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여성들을 적진으로 보내는 거야, 프랑스 쪽으로. 그럼 프랑스 군인들은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말씀한 대로 알 것이고요. 근데 보통 그 여성들이 다 이제 매독에 걸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쫙 퍼져나갔고 저기 또 용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 보게 저 전쟁이 끝나고 여기 뒤로가 용병의 모습이에요. 온몸에 이렇게 그냥 매독에 걸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지어 매독 걸려서 이렇게 지금 이게 전열을 휩쓸었어요. 쫙 퍼져나갔어요. 원인은 모르죠. 근데 서로 병은 걸렸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태리병 또는 나폴리병. 니네에서 갖고 왔으니까. 나폴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프랑스병. 니네가 와서 풍기고 갔다.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이렇게 막 불러요. 저거를 가만히 추적해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병이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서로 병을 다 대욕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어요. 매독은 매와 뭐거든요. 독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 열매가 이런데 아까 보이는 이 몸에 생기는 이런 것들이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매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지봉유서이라는 게 있어요. 1521년이죠. 자 보세요. 요거 1496년. 1400년대 이제 후반에 저기서 유럽에서 막 퍼져나왔거든요. 이게 한 30년 지나면은 이제 한반도에 들어온 거 조선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천포창이라 불렀어요. 이후에 중국에서 전염되었는데 쭉 온 것이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이 질병은 예전부터 있지는 않았다. 사실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었겠죠. 이 질병은 서양에서 온 것이라 하는데 훗날 전해진 질병 역시 많다. 이거 지금 보면 맞잖아요. 병이라는 거는 쭉 사람 가운데 병 가는 거니까 실크로드로 쭉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을 뭐라 부르느냐? 우리나라 중국에서 왔잖아. 그래서 당창, 당홍, 광둥창, 일본에서도 당창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쭉 해보면은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서로한테 이거를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병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죠. 어떻게 치료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훈증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훈증기가 뭐냐면은 이 수은을 훈증을 하는 거예요. 수은이 얼마나 중금속 독한 겁니까? 저거 하면은 매독균 좀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순간의 쾌락, 천번의 고통. 이렇게 수은으로 쓰는 거예요. 부작용 엄청 심하죠. 네. 하지만 저 치료한다고 수은 때문에 막 이빨도 빠지고 다 하지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1909년에 이 사람이에요. 에를리라는 역시 독일 의사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코의 제자예요. 이 사람도 의사예요. 에를리가 이 사람이 의대 다닐 때부터 이 사람 조직을 염색해 보면 염색약 염색하는데 서로 염색이 잘 되는 조직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염색약마다 이 조직을 염색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혹시 특정한 미생물만 결합하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계속 모든 물질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다가 606번째 만에 하나 만들었어요. 약을. 그래서 약을 이때 처음으로 약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 그때 약 만들고 좋은 소리 못 들었대요. 욕 많이 먹었대요. 특히 그 종교계에서. 왜 욕 먹냐면 매독은 저런 병은 천벌을 받은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주냐 막 그런 비난을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 약도 약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 이런 거를 모두 정리해 준 게 뭐냐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근데 요걸 보기 전에요. 요걸 좀 봐주세요. 이 전쟁을 1914년 18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 노르망디 45년에 우리 광복이죠. 보시면 1918년에 전쟁이 끝났고요. 10년 있다가 페니실린을 발견해요. 요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쭉 오면 41년에 임상 성공해요. 그러니까 28년에 발견했는데 임상 성공은 굉장히 오래 있다 됩니다. 그리고 양산은 또 금방 됐어요.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미생물 교과서에 있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사건을 쫙 추적해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보세요. 자, 18년에 전쟁 끝나고 10년 있다 페니실린 발견.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임상 양산이거든요. 자, 먼저 이 페니실린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 저거를 만드는 그 푸른 곰팡이 이름이 학명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 호모에 해당하는 게 얘네는 그게 페니실륨이에요. 페니실륨. 페니실륨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호모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피엔스는 현명하다는 거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잡복 이름이에요. 잡복. 내가 나한테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페니실륨은 어떤 뜻이냐면 얘를 현미용으로 보면 이거 푸른 곰팡이거든요. 요렇게 보여요. 붓 같죠? 빗자루 같죠? 예. 저게 라틴어로 저게 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륨 붙인 거고 요거 하나하나가 다 포자예요. 탁 떨어져 나가면 다 공기 중으로 나가서 다 떠다니는 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피면은 이런 포자들이 다 떠다닐 겁니다. 저거를 어떻게 된 거냐면
페니실린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플레밍. 그거 아시잖아요. 운 좋았다. 휴가 갔다 왔더니 여기 곰팡이가 핀 오염된 배양 접시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찾았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운이 좋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운을 잡은 거. 자, 이 플레밍이요. 의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죠. 군의관으로. 그래서 프랑스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의관으로. 1차 세계대전은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어떻게 바꿔놓은 거냐면 저 전까지 전쟁은 그냥 말 타고 뭐 대포 정도는 있었지만 쭉 서가지고 와 영화에서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부터는 그때까지 발달한 과학기술이 지배하게 돼갖고 최초로 등장한 무기가 몇 개 있어요. 탱크, 전투기, 잠수함, 기관총, 수류탄.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온통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전쟁터가 되고 쫙 전쟁 그렇게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참호를 파고 전쟁을 해요. 엄청나.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 사망자만 900만이에요. 부상자 2,700만이에요. 군인만. 민간인 하면 엄청나겠죠. 플레밍이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상이 꽤 심한 건 아니야. 근데 저렇게 잘해줬는데 상당 부상병은 결국은 죽어요. 왜? 폐혈증으로. 미생물 감염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생물은 들어오면 다 감염을 일으킨다고. 플레밍인 걸 알았어. 근데 이거를 아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전쟁이 끝나고 병원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고야 말겠다. 사실 미생물학의 발전은 미생물학과의 전쟁으로 시작한 겁니다. 전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 연표에서 이런 거 있죠? 20여년에 뭐 발견했다고 해서 효소 발견. 이게 어떤 거냐면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처리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렸어. 심한 감기에. 막 콧물 쭉쭉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요거 우리 내 몸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을 테니까 이 콧물에는 쟤를 죽일 수 있는 뭐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콧물을 떨어뜨려 봤어. 어유 콧물을 떨어뜨리니까 정말 세균을 죽여요. 이야 찾았다. 그게 효소예요. 라이소자임이나 효소인데 우리 콧물, 눈물, 침, 계란, 흰자 많이 들어있는 효소예요. 제가 세균의 세포 벽을 파괴하는 효소예요. 이해되시죠? 왜 콧물, 눈물에 저런 게 많아야 되는지. 눈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방어하는 건데 문제는 저거. 또 혹시 그렇다고 침에도 효소 있어요? 그럼 침 바르는 게 의미 있는 거네? 아니에요. 침 바르시면 안 돼. 침에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여기 있거든요. 얼만큼 많으냐? 침 다 똑같아 누구나. 침 한 숟가락을 이렇게 한 숟가락에 뜨잖아요. 한 5억 마리 미생물 헤엄치고 있으니까 침 바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이해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눈이 좋잖아요. 현민이 형처럼 서로 마주 못 봐요. 꼬물꼬물 있어가지고 네. 눈이 적당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 쓸 수가 없어. 단백질이어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휴가 갔다 왔죠. 휴가 갔다 왔더니 여기 곰팡이가 있는데 여기 세균이 있는데 여기 안 자라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버렸을 텐데 항상 플레밍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였던 거예요. 얘가 뭐 물질 내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애야. 그래서 페니실린이 내니까 페니실린을 붙였죠. 문제는 양도 적고 이게 너무 불안정해서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정제하려고 그랬어요. 정제가 안 되니까 이거 누구 정제 한번 해봐. 내가 이거 곰팡이 분양해 줄게. 막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플레밍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여기 세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하시니까 이 관상을 그냥 보세요. 인상. 네. 이 세 분 중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군수님으로 모시고 싶은 인상 1, 2, 3. 자, 1, 2, 3 중에 우리 군수님은 누구
딱 모신다 그러면 누구 모시겠습니까? 1, 2, 3 중에 2번. 네. 또 2번이 딱 나. 네. 1번. 네. 또 있습니까? 네. 2번 모신다고 하신 분, 네. 여기 하워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분도 의사예요. 이 사람 어떤 분이냐? 원칙주의자예요. FN 그대로야. 하나의 틀림없어요. 하나의 원칙대로만 가야 되는 분이에요. 네, 군수님이 원칙적으로 하셔도 뭐 원칙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플레밍입니다. 네. 이분은 아무 택하셨든 말하셨는데 이분이 체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어리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래 위 없어. 그냥 자기 말 다 해. 독서를 팍 능력은 뛰어나.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플레밍은 3명 중에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역시 부고수님께서 사실 이 군정을 하시려면은 물론 원칙적이 돼야 되지만 사교적이 돼야겠죠. 융통성도 있고 가장 벌써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고요. 이 두 사람 의사, 이분은 의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생화학자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전쟁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인류가 배우는 게 없어. 그런 거를 겪고도 전쟁을 또 하잖아. 1차 세계대전을.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독일에 원래 살았어요. 근데 나치가 집권을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영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도망을 왔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의사예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좀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저 플레밍이 찾은 아까 효소 그 세균세포 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생화학을 모르니까 생화학 잘하는 사람 없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연구 교수 그렇게 고용을 했어요. 나이가 훨씬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앞으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플레밍이 연구를 한번 쫙 검토 한번 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 한번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왜 페니실린 이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1928년에 발견했다고 그러고 29년에 논문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30년대에 왔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 적이 없어? 진척이 하도 없어 왜?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죠? 자기가 옳은 거는 다 말한다고 그랬잖아. 설득을 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 페니실린 하자고. 설득을 했어. 오케이 하자고. 사실 나중에 있을 사람은 노벨상 받았습니다. 네,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3명은 페니실린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은 잘 몰라요. 심지어 밀생물학 전공하는 학생들도 페니실린 하면은 플레밍만 기억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분양을 받아왔죠. 이 사람 발견한 사람이고 분양을 받아와서 의사, 연구 책임자예요. 생화학자, 이제 페니실린을 정제할 사람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곰팡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실 곰팡이 키우는 사람 한 명도 고용했어요. 히틀리라고.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분은 곰팡이 키우는 분인데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노벨위원회에서 단순히 키우기만 한 거는 노벨상을 줄 수가 없다. 기여한 바가 그건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은 같은 연구자의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또 히틀리가 연구 참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나 연구는 좋은데 조건이 나 최인하고는 말 안 섞는다. 나는 무조건 연구는 당신한테 직접 보고할 거야. 나 얘하고는 내 말 안 해. 어느 성격이 그냥 불같으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뛰어나긴 뛰어나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체인이 페니실린을 정제해냈어요. 한 0.1g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실험해야죠. 아까 그 쥐 동물 실험 보여드렸죠? 쥐 8마리인데 반 갈랐어요. 4마리, 4마리. 이 4마리에다가 전부 다 폐렴균을 다 주입했습니다. 다 폐렴 걸렸죠. 그 다음에 4마리는 페니실린을 주입했어요. 나머지 4마리는 놔두고요. 다음날 4마리는 다 죽었고 여기 4마리는 멀쩡하죠. 성공을 한 거죠. 이게 됐다. 38년 그럴 때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한테 써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함부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41년도에 아까 41년도에 첫 인사시험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의 40대 경찰관이 휴일날 집에서 정원을 하다 이 장미 가지치기를 하다가 여기 찔렸어, 가시에. 근데 이게 덧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장소에 들어가면은 잘한다고. 이렇게 덧났어. 이렇게 부었어. 옥스퍼드 병원에 왔죠. 그랬더니 이거 뭐 큰일 났어. 이거 생명이 위독해. 어떻게 했죠? 야, 그러면 너무 급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뭐 말기 암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야, 신약 개발되면 그냥 임상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이 없으니까 와, 주사를 놨더니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해피해요. 문제는 주사를 더 놔야 되는데 없어. 정제한 게 다야, 그게. 또 키워서 정제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그 경찰관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 입증이 됐어요. 야, 페니실린 효과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양산해야 된다.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언론에서 어때요? 이야, 어떡하죠? 인터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플로리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라고 그랬죠. 자기는 물론이고 연구진한테 언론 인터뷰 금지. 이유는 뭐냐? 야, 학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안 하고 여기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하게. 아예 기사를 출입을 안 해. 플레밍 런던 성모병원 의사였었고 인터뷰 막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약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플로리는 사실 이 플레밍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 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메모를 남겨놨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인류를 뭐 병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그냥 궁금해서 시작했고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맞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인터뷰는 어디로 몰려요? 다 런던 성모병원으로 몰리죠. 그러니까 플레밍만 계속 유명해지는 거지. 또 오늘날 그래서 페니실린 하면 플레밍이라는 그런 등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누가 옳고 좋고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런던 성모병원에 가면 플레밍 디스커버드 페니실린 그 플레밍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서 우리가 한 거다. 옥스퍼드 의대 가면 두 군데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 건물에서 플로리, 체인, 히틀리 곰팡이 기원분 뭘 했어요?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정제했다. 그 건물. 옥스퍼드 병원에 여기서 1941년 2월 12일 날 처음으로 치료에 썼다.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가 더 경쟁하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거 양산해야 돼요. 많이 키워야 돼요. 양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키워야 되고 뭐가 있어야죠? 예나 지금이나 연구비 돈이 있어야죠. 정부에다가 돈을 신청하면 돼. 성과가 좋으니까. 문제는 혹시 이런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덩케르크란 영화. 그 덩케르크에서 영국군 후퇴 엄청난 작전이었었죠. 고립됐던 거 철수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저 시기예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서 독일군이 런던까지 공습을 하는 그런 2차 세계 그런 과정인데 아무리 페니실린이 중요해도 지금 거기 연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할 수가 없어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플로리가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다른 나라로 가자. 다른 나라 어디로 갈까요? 영국 사람이.
그렇죠. 미국으로 가는 거지. 뭐 미국으로 가는 거지. 아직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문자를 대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미국은 유럽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자, 여기서 가는데 이 플로리가 체인은 미국 간다는 말을 안 해. 체인 몰래 걔는 싹 빼놓고 히틀리만 데리고 미국을 싹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체인이 그거 알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플로리 입장에서는 아유 같이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 정제법인지 알았어.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키우기만 하면 알았어. 딱 띄워놓고 갔어요. 가서 워싱턴에 먼저 가서 미국 정부 설득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하니 하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거 하려면은 그거 미국은 확실한 더 자본주의니까 그거를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그거 뭐 팔고 하려면은 가만히 있어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연구하는데 약간 뜸을 들이는 거죠. 일단 연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은 너 저기 그 농무성 산하에 미국 농무성 산하에 농무부죠 하나에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구소로 가서 연구가 찾아 갔어요. 갔는데 야 영국에서 갖고 온 푸른 곰팡이가 이거야? 야 우리도 푸른 곰팡이 한 1000종류 갖고 있어. 우리 거에서는 페니실린 만든 거 없나? 보자 했어요. 1000개를 확인해봤어. 딱 1000종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플레밍이 운치긴 되게 좋은 거지. 근데 한 종이 만드는데 영국에서 온 것만은 못해.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죠? 히틀리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키워야죠. 근데 이게 푸른 곰팡이 갖고 왔는데 키우려고 보니까 내가 쓰던 물질 하나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는 못 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하고 여행 가서 내가 멋지게 요리 한번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꼭 써야 되는 재료가 없으면은 김 새는 것처럼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오면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는데 미국 연구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리노이 주란 말이에요. 미국 중부 옥수수밭 무지하게 많고 옥수수를 가공을 해. 야 그러지 말고 옥수수 가공하고 나면 그건 나오는 물이 있어. 근데 거기에 되게 영양분 많아. 우리 거기다 그냥 한번 키워보자.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래. 그냥 국외지책으로 좀 얻어다가 키워봤어. 어휴, 곰팡이가 더 잘 자라. 그래서 그냥 그거 갖다가 빵빵 곰팡이 막 키우는 거예요. 막 키워. 그런 사이에 이제 플로리는 너 곰팡이 키우고 있어. 다시 워싱턴 DC로 가서 이제 자 이거 대량생산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설득을. 미국은 계속 그러는 거지. 그래. 근데 아까 보세요. 41년에 임상실험 성공, 41년 1년 있다 곧바로 이제 대량생산 들어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진주만을 치네. 만약 저때 일본이 진주만을 안 치고 만약 미국과 손을 잡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역사도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을 치는 바람에 진주만을 치는 바람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요. 전장의 항배가 바뀌었고 페니실린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야 이제 우리도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야 우리도 페니실린이 필요하겠는데. 그래가지고 파이자 머크 아시죠? 파이자 회사 그런 다국적 기업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양산 한번 해봐. 양산을 그래서 금방 한 거예요. 실제로 증거를 보시면 보세요. 예. 파이자 포스터 어떻게 양산하는지. Thanks to penicillin. 페니실린 덕분에 he will come home. 집에 올 수 있다. 아까 거기 보여드렸죠. 페니실린 양산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딱 투입이 돼요. 연합군이 이걸 갖고 투입을 하는 거예요. 상륙작전 초기에 부상자 사망자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바뀌었을 거예요. 연합군은 페니실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그대로 큰 부상이 아니면 페니실린 맞으면 회복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보세요 한번. 페니실린 나오는 과정, 발견되는 과정 앞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플레밍이 정말 한을 품고 발견을 해냈고 정제 과정 되게 어려웠는데 사람들 모여서 갈등 속에서 하나의 목표로 나가는데 갈등 속에서 정제 성공을 했고 임상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지만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각종 노력을 하는데 아까 갖고 온 것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옥수수 침물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고. 이거 됐고 전쟁이 좋다는 게 아니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양산되는 과정. 페니실린의 양산 과정을 상공 과정을 보면 이거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내가 내 열심히 하는데 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숨은 공로자가 있어요. 메리 헌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메리 헌트예요. 이름이 메리 성이 헌트죠. 아까 말씀드린 그 미 농무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인데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추정 누군지는 몰라. 기록이 잘 안 남아있어. 이름은 남아있어. 이름이 왜 남아있냐면요. 연구원인데 연구 보조원 역할이겠죠. 사실 저 당시는요. 여기 지금 훨씬 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여성분인데 저 때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는요. 남녀 차별이 심한 시기예요. 사회적으로도. 과학계에서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가 무슨 과학을 이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을 쓰긴 쓰는데 허드렛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임무가 뭐냐면은 너 저기 메리는 매일 저 연구에서 갖고 온 애들이 푸른 곰팡이가 저러는데 너 매일 퇴근할 길에 마트에 가서 곰팡이 핀 과일은 다 사갖고 와봐.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 핀 건 다 사오라는 거야. 지금은 그런 건 못 팔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사실 가면은 과일 좀 곰팡이 피우는 거 싸게 팔았고 사다가 사실 맛있게 잘 먹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여인이 메리 헌트가 맨날 그 사오는 거예요. 곰팡이 핀 과일만. 그러면 연구원들은 뭐 하느냐? 혹시 여기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거 없어?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영국에서 갖고 온 것보다 6배나 더 많은 페니실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할 때는 영국 거 안 쓰고 그거 썼어요. 자기네가 불리한 걸로. 자,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원래는 메리 헌트인데 별명이 몰디 메리야. 몰디는 곰팡이라는 뜻이에요. 곰팡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메리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우리 아까 박미 소장님 계시는데 만약에 위에 동료나 상관이 야 곰팡이 미희 이렇게 부르면 곰팡이 박 지금 그랬다간 이거는 뭐 대박 난리 나는 거죠. 반쪽으로 보여주죠. 아니 사람한테 곰팡이 메리가 뭐야 몰디 메리가 이렇게 했다는 이게 이런 기록이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알 수는 없어. 더 이상 기록이 안 남. 이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21년 8월 17일에 일리노이 주가 이 메리 헌트가 사온 과일에서 분리한 곰팡이를 주 공식 미생물로 지정했어요. 미국 주 중에는 미생물을 공식 미생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곳은 오레곤주예요. 오레곤주는 효모, 이스트를 주 공식 미생물로 했어요. 아니 오레곤이 왜 효모를 해? 독일도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이 발효하면은 우리도 왜 그랬냐면 오레곤주가 이 수제 맥주를 많이 만드는데 굉장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 경제에 수제 맥주 만들려면 효모 써야 되니까 그래서 주 공식 미생물이 효모예요. 일리노이주는 푸른 곰팡이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부원수님 장성군도 이 구운에서 살만한 상징할 만한 공식 미생물을 하나 하시면 미생물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미생물이 아니에요. 버섯도 미생물이거든요. 버섯도. 곰팡이가 세 종류가 있어요. 곰팡이가 몰드라는 게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핍니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막 피죠? 네. 곰팡이 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뻐요. 팡이실. 팡이실. 한자로 균사. 많이 모이면은 균사체. 우리가 보는 거는 균사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팡이실을 만들고 자라는 곰팡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실을 만드니까 실 모양, 실사자, 모양상자, 사상균.
그게 곰팡이라고. 우리는 보통 곰팡이 하면은 사상균, 몰드를 곰팡이 떠올리지. 그 곰팡이고요. 이런 곰팡이 실이 위로 자라면서 계속 쌓이면서 착착착착 쌓여 올라오면은 버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도 곰팡이의 일종이니까 창성군에서 버섯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리고 효모는 동글동글한 애거든요. 단세포. 그것도 곰팡이예요. 곰팡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재미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효식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발효가 제가 뭐 맥주, 치즈 몇 개 이런 거 있지만 우리처럼 다양한 발효식품은 우리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공식 미생물 시장에 넣으면 나중에라도 요즘 뭐 어떤 나라는 계속 모든 게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거 미리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니네 어떤 미생물인데 우리는 이거 공식 미생물이야 뭐 얘기할 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쟁인데 좀 앞으로 가볼게요.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유럽 한번 쫙 휩쓸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힘든 거는 백성이죠. 그냥 먹을 게 없고 경제가 황폐. 지금도 지금 보면 저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제일 힘든 거는 일반 국민이죠. 없는 건 힘들죠. 특히 노약자들 제일 힘들죠. 전쟁이 났는데 났고 다음에 세계대전 전입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이 독일의 요리 중에 이 자우마겐이라는 게 있대요. 전 못 먹어봤는데요. 자우는 돼지란 뜻이고 마겐은 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위란 뜻이지. 이게 돼지 위잖아요. 돼지 위에다가 돼지고기 다진 거, 뭐 감자, 뭐 당근 이런 거 다 다져서 집어넣어. 이렇게 묶어요. 그 쪄서 썰어 먹는 거예요. 뭐 딱 봐도 이거는 서민 음식이죠. 소세지. 우리나라 순대랑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이 자우마겐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어요. 전쟁 후에. 근데 이 식중독이 조금 독특한 게 있어. 보통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이거 먹고 걸렸으니까 식중독은 맞는데 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공이 커지고 마비 증세가 오고 증세가 좀 이상해. 이건 뭐지? 그럴 때 이런 의사가 캐러너라는 의사가 이 사람 시인이자 의사예요. 뭐 얼굴 딱 봐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이건 내가 보니까 자기가 살짝 일부러 이게 신맛이 나는데 그 신맛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좀 먹어봤어. 조금 더 먹어봐서 그러니까 마비 증세가 오는데 이거 뭐 추측했느냐? 이건 독이다. 이거는 신경을 마비하는 신경독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른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선 세균을 이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균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 앞서 말씀드린 로베르토 코흐의 제자예요. 그 사람.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최종적인 이름은 이렇게 됐어요. 보툴루스라는 거는 라틴어로 소세지가 보툴루스예요. 그래서 최종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했는데 얘가 만드는 엄청난 독을 만들어요. 그게 보툴리눔 독소라는 거예요. 그 독이 신경독인데 보고독보다 몇 배 강해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 제일 강해요. 뱀독보다 몇 배 강하고요. 그건 독인데 이 독이 만들어지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저걸 뭘로 쓰려고 그러느냐? 생물학 무기로 개발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못됐어. 이걸 갖고 독을 또 무기로 쓰려는 거야. 특히 일본은 731 부대는 실제로 저 독을 실험하기 위해서 731 부대가 만주에서 조선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축제 실험 많이 했고요. 전쟁 중에는 적국이 저 연구를 하면은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안 할 수가 없어. 미국도 연구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암살용으로, 요인 암살용으로. 실제로 미국은 저걸 정제한 독을 갖고선 작전에 들어갔어요.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은 이런 거예요. 독을 갖고 가더라고요.
요원이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현지에서 매춘 여성을 포섭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약을 주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호위 장성 군인 데리고 들어가서 술 한잔 먹고 탁 떨어뜨려서 알약을 딱 넣으면 뭐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전을 했어요. 갔는데 요원들이 또 한번 확인해 본다고 갔는데 중국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길이는 주인이 있는 당나귀가 있길래 당나귀한테 하나를 먹여봤어. 멀쩡해? 왜 안 죽냐? 커서 그런가? 하나 더. 멀쩡해? 이거 안 죽잖아 이거. 그래서 본국에다가 야 이거 당나귀가 안 죽어. 그랬더니 이상한데? 취소. 돌아갔어요. 나중에 70년대에 와서 알게 됐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당나귀만 저 독소의 내성이 있어요. 그때 당나귀가 아니었고 심지어 말해서도 되는 건데 당나귀만 내성이 있어요. 저 독소에. 그래서 작전은 저 보톨리눔 독소가 사실 전쟁통에 한 번도 무기로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무기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전쟁통에 저거를 무기로 쓰기 위해서 저거의 정제법, 다음에 인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지 연구가 됐어요. 저거의 작용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폈다 하잖아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해야 되거든요. 쟤는 근육이 펴지면 수축을 못하게 해요.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공이 커지고 마비가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앨런 스캇이라는 미국 안과 의사가 예전하면 사시 전문가예요. 사시 교정. 그때까지는 사시 교정이 수술만 되는데 야 이거 근육만 좀 땡기면 되는데 이거 약물 없을까? 보다가 이런 기록이 있어? 그래서 먼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도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시 교정이. 그래서 FDA 승인을 얻어가지고 자원자 대상으로 사시 교정을 하니까 사시가 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70년대부터 안과에서 사시 교정, 눈 떨림 방지, 눈 떨림 그 있잖아요. 썼어요. 안과에서 약으로 쓰는 거죠. 이제 80년대가 됩니다. 87년도에 캐나다예요. 부부 의사예요. 남편은 피부과, 부인은 안과. 안과에서는 쓰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지난주에 이 눈떨림 환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 독소 시작한 거를 좀 놔줬는데 오늘 왔는데 미간에 주름이 펴졌어.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머릿속에서 펀트 그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성형 미용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91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엘러가이라는 회사가 그때까지 나와 있는 이 독소 관련 모든 특허를 다 사요. 지적재산권을 다 사. 아까 앨런 스캇 그 의사도 돈 많이 받고 팔았어요. 지금은 후회하는데요. 너무 싸게 팔았다고. 그걸 다 샀어. 다 산 다음에 이제 우리밖에 못 한다 이거. 다 샀다. 보툴리눔의 보, 톡신의 톡스. 그래서 보톡스, R, 트레이드마크. 그래서 보톡스가 딱 나오는 거죠. 네. 보톡스 맞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맞으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계속 맞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보톡스가 미용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갑이 지나고 그래갖고요.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눈꺼풀이 처지니까 이게 또 눈물도 많아졌어. 호르몬 변화가 와가지고 뉴스 보다가도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려와서 진물 넣으니까 땡겨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약으로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원래 뭐였어요? 식중독균이었습니다. 식중독균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뭘 쓰려고 그랬어요? 무기로 쓰려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됐어요? 이거 지금 보톡스는요 전문의약품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엄청나죠. 그리고 보톡스 한번 쳐보시면요
특허 분쟁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톡스는 결국 세균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특허를 뭘 거는 거냐면 저거를 뭐 정제법이라든지 뭐 세균을 키우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특허를 내는 거니까 얼마든지 특허를 피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톡스는 그건 상품명이고요. 보톡스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어요. 2021년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뭐 일간지에 이게 났어요. 그 일간지에서 이 보톡스 관련 특허 분쟁을 갖다가 보도를 하면서 보톡스를 얘기를 했겠지. 근데 앨러가 보톡스 만드는 회사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톡스 관련된 이 독소 얘기할 때 보톡스를 보통 명사로 쓰지 말아라. 원래 명칭은 뭐냐면은 보툴리눔 독소 치료법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써라. 보톡스는 우리 고유 상표명이지 그 보통 그거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얘네 왜 이거를 자기네 홍보해주면 좋지 왜 그럴까? 물론 보톡스는 벌써 홍보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저 처음 아는데 관용 표장화라고 그래서 어떤 그 상품명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명칭이 된대요. 그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 초코파이 지금 다 쓸 수 있거든요. 어느 회사나 초코파이를. 그러니까 앨러가 가사는 그게 싫은 거야. 보톡스가 보통 명사가 돼서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은 다 보톡스 아시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그럼 뭐 실장님이 상담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이 있어요. 요거 보톡스가 있고요. 똑같은 건데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 요게 좀 더 쌉니다. 그럼 대부분 분들은 야 기왕에 맞는 거 내가 무엇이 좀 더 주고 뭐 보톡스 맞지 뭐 대부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좀 비싸도 그걸 맞겠 효과 똑같은데 똑같다고 해도 앨러가는 게 싫은 거지. 이거를 저 세균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참 놀고 있다미네. 내가 독을 맞는 건데 뭐 독 가지고 뭐 특허를 내고 네 이것들이 말이야. 그렇죠. 자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 혹시 스피노자 하면은 이런 말 떠오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뭐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부로 그 말을 잊어버리십시오. 스피노자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잘못 전해진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굳이 찾아보면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비슷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 말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스피노자도 역시 유태인이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았는데 원래 스페인 살다가 암스테르담 왔고 아버지가 유대교 목사였고 아주 천재, 아주 똑똑한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파문을 당했어요. 왜? 유대교의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인격 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 스피노자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마치 우리가 도교 말하는 것처럼 신이 모든 게 있다는 거. 이런 자연의 섭리.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이 그때 엄청난 거거든요. 파문을 당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혼자 이 사람 뭐였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 쓸쓸히 렌즈를 깎으면서 살다가 40대 초반에 요절했어요. 사인은 렌즈를 깎으면서 유리가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랬을 거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딱 한 권 남겼어요. 에티카라는 책.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기쁜 이에게는 좋고 장례식장에서 나쁘며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옛날 번역된 책엔 저게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귀머거리였어요. 근데 요즘 귀머거리가 이제 이 비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악이 좋고 나쁘고가 음악 자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자, 클로스트리든 보틀리는 보세요. 걔네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이에요? 그거를 갖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 손에 가면 나쁜 균이 되는 거고 저걸 가지고 사람을 고치려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좋은 균이 되는 거고 미생물의 우리 관계가 대부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미생물이라고. 요즘 혹시 뭐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왜 드시죠? 프로바이오틱스 왜 드시죠? 나 건강하라고 드시는 거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말로 유익균이라고 번역을 해요. 정의가 아주 이래요. 이거 공식 정의예요.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뭐 이렇게 애매한 정의가 있어. 살아있다는 건 뭔지 알겠어. 적당량 얼마큼 먹으라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메치니코프라고 아시죠? 네, 메치니코프가 유럽 사람들이 특히 불가리아 사람들이 노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이 사워 드링크 이거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때 얘기를 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이퀄 유산균이 아니에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딴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효모도 될 수 있고요. 많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먹어요. 또 요즘에 그것도 먹으라고 그래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섬유질 이런 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그건 우리말 번역 안 되는데 홈쇼핑에서 팔아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거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화하면 안 돼. 소화 잘 되면 안 돼. 왜? 소화되면은 얘네 미생물이 주로 어디 사는데? 대장에 사는데 다 소화해버리면 얘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내려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 우리가 섬유질을 소화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러면 또 그런 광고도 해.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는 프리는 앞이고 포스트는 후란 얘기거든요. 그거는 유익균이 만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든 좋은 물질들.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사실 그 막걸리 드시면 거기에 알코올도 있고 뭐 저기 살아있는 유산균 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살아있는 유산균에서 막걸리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술은 몸에 좋을 수가 없죠. 네. 유산균이 좋으시려면 왜 막걸리 드세요? 네. 그 살아있는 유산균이 내 몸에 좋을 만큼 먹으려면 막걸리 통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간은 어떡하라고. 술은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자,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요. 결국 그 미생물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요? 배설물 더러운 거 아니에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배설물은 뭐 떠올리세요? 똥, 오줌 떠올리시죠? 똥은 배설물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오줌은 배설물이지. 배설물이라는 거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쓰이고 나가는 게 배설물이에요. 제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물, 배설물이죠. 소변, 배설물이에요. 근데 대변은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없죠. 입 안에 몸 바뀌죠. 식도 몸 바뀌죠. 창자 속도 몸 바뀌죠. 파이프가 박혀 있는 건지 몸 바뀌죠. 거기를 쭉 통과하면서 장에서 양분을 흡수했고 흡수한 남은 찌꺼기가 나가는 게 대변이니까 사실 이거는 배설물이 아니고 생물학 배출물이에요. 어찌됐건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영양분이 되는 게 자연의 섭리예요. 숨 쉬면 이산화탄소를 배설물이잖아요. 식물은 이걸로 광합성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산소를 나누잖아요. 그 배설물이에요. 우리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삶은 미생물과 배설물을 엮여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생물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드시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거기 배설물인데 요즘에 그런 광고도 해요. 이걸 한꺼번에 드십시다. 따로따로 먹지 말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합친 걸 뭐라고 부르느냐? 다 합쳐서 신바이오틱스라고 홈쇼핑 광고한 걸 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거 아까 우리나라 발효음식 말씀드렸잖아요. 김치 드시면 김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고요. 개가 만들어내는 많은 물질들 포스트바이오틱스고요. 김치 자체 섬유질 프리바이오틱스고요. 드시면 그게 신바이오틱스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걸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교수도 다들 인정한 건데 너희 나라의 음식이 정말 좋다. 왜?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게 지중해식 음식, 우리 음식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먹는 대로 먹으면
소위 말하는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게 돼 있는데 지금 식문화 급격히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세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실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91년에 미국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매를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건 한 세대만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바로 뭐냐? 이거는 식생활의 변화. 크다는 것이죠. 대학생들 보게 되면은 아침 잘 거르기 쉽고요. 점심 그냥 간단히 해가지고 저녁 때도 뭐 치킨 먹고 그러면 뭐 점심에 라면 먹고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김치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건 모르도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원래 우리가 먹던 음식대로 먹어주는 것이 장에 사는 미생물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 뭐 반려식물도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네, 반려미생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갖고 다니잖아요, 몸에. 반려미생물 예뻐하고 잘 키워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에 강의에 안 들어있지만 반려미생물 똥 이식하는 법도 있고요. 똥도 약으로 팔아요. 네. 왜? 반려미생물 때문에, 좋은 미생물 때문에. 반려미생물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나랑 함께하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거 있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 체질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을 어떻게 바꿔요? 유전자 못 바꾸는데. 근데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창내미생물 조성을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안 바꿔주죠? 바로 식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것이죠. 자, 미생물에 대한 관계 이겁니다.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다. 비만균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뭐 충치균,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느 하나를 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상태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런 관계. 그런 연구도 했어요. 밀림에 가서 아직도 그냥 자연재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양치 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충치가 적어, 우리보다. 양치 하나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우리 현대인의 우리 입에서는 유해균인데 그거 잘 아니야. 그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훨씬 그리고 우리가 없는 걸 갖고 있어.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한테는 저거 안 좋은 건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관계. 우리 장 속에 적어도 1000종류 이상의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1000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도 멸종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식생활이 뭐를 먹든 다 똑같은 건 먹어요. 요리법이 다를 뿐이지. 짬뽕을 먹든 잔치국수를 먹든 뭐 요리마다 기본적인 건 똑같잖아요. 네, 먹는 거 비슷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학물질도 많이 먹어요. 방부제 자체는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넣는 건데 그걸 계속 먹으면은 어쨌든 많이 먹으면 장내미생물 얘네는 영향을 받죠. 우린 또 약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훨씬 더 다양성이 떨어지고 일부 멸종도 됐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철 음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게 옛날에 농사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는 그게 바로 제철 음식이죠.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할 때 내 먹고 싶은 거를 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철 음식밖에 못 먹으면은 그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인류가 20만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만 년. 우리가 이렇게 먹고 한 지가 100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먹게 하는 게. 여기 계시는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릿고개 다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20만 년에서 19만 년이 구석기 시대예요. 5,000년 전이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3,000년 전. 그럼 19,500 19만 5천 년은 석기 시대예요. 우리 몸은 우리 유전자는 석기 시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석기 시대의 뭐 유전자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가장 큰 이유가 석기 시대 유전자가 언제 굶을지 모르게 계속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먹는 게
그래 살아남거든. 옛날에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고칼로리 많이 먹어야지. 달달한 거, 고소한 거. 아, 좋죠. 맛있죠. 우리가 왜 그렇게 맛있게 느끼는데 그런 거를 많이 먹었던 조상들이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또 언제? 있을 때 많이 먹어주는 거. 우리 유전자는 지금도 그런 줄 알고 계속 먹어라. 우리가 이성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미생물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져져 온 거고 우리의 면역도 결국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생물을 만나면서 다져져 온 거거든요. 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께 양해를 구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여기 보니까 정말 예쁜 꽃들이 많고 황금 사철나무. 전 처음에 꽃인 줄 알았어요. 전공은 생물학인데 미생물학이라 자 꽃은 잘 몰라요. 근데 요거요. 풀꽃 안 하고 미생물로 해도 똑같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자세히 봐야지 안 보이니까. 오래 봐야죠.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가 정말 명시인 게 이거는요. 다 된다. 다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됩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이 오후에 이 시간에 이렇게 초롱초롱 들어주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죠? 이 시의 제목은 여러분도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들이고요. 끝으로 이게 어디냐면은 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궁전이죠. 아시죠? 루이 14세 절대 권력을 누렸고요. 엄청나서 일종의 관종 스타일이어갖고 귀족들 지혜 못하게 맨날 파티하면서 나를 바라봐 맨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루이 14세가 만든 게 있죠. 내 궁에서는 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행동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에티켓입니다. 원래 불어예요. 나중에 불어에서 이게 티켓이 됐고 어느 규칙이 됐고 영어로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매너 에티켓이 됐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생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섞이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감염병 시대에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에티켓은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보건당국에서 얘기했고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에티켓을 지키는 거 외에는 첫 번째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에 있는 우리가 마주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겠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즉시 알려서 차단해야겠고 아직 코로나가 처음에 많이 퍼진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초반에 그걸 숨겼기 때문에 빨리 알리지 않고 그게 에티켓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감염병 시대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살아가려면은 여기에 맞는 에티켓 살아가야죠. 그게 바로 바이오 에티켓이 되겠죠. 바이오 에티켓. 제가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건데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QR 코드 있고요. 제가 사실 저걸 위해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게 지금 24,700 뭐 되는데 오늘 한번 여기 한 200분 오셨으니까 오늘 집에 가면 25,00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오늘 밤 기다려보고 제가 우리 장성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는 아마 EBS 클래스 2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물 얘기를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방송 스케줄이 나오면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공유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뭐 보실 거 보시고 의견 주시고 하면 소통의 장은 되게 좋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뭐 온라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온라인이요? 네. 네. 역사상 가장 무서운 감염병이요. 네, 가장 무서운 건 일단 패스트가 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냐에 달라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냐,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치사율이냐 보는 관점에 다르거든요. 치사율, 패스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천연두도 우리가 뿌리는 뽑았지만 그것도 그랬고 결핵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3분의 1이 결핵균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무섭다라는 걸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는 거 결핵 여전히 위험하죠. 그리고 항생제를 쓸 수 있지만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치명률로 말하면 광견병. 광견병은 걸리면 치명률 100%거든요. 단 치료를 안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는 뭐 내가 이겨내고 있을 수 있는데 광견병은 걸리면 걔는 혈관으로 통과하지 않아요. 신경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천천히. 결국 걔는 뇌로 갑니다. 뇌를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차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린 다음에 내가 백신 안 맞았어도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어요. 느리게 가기 때문에. 어디를 물리냐가 중요해요. 머리에서 먼 쪽을 물릴수록 좀 더 덜 하고요. 가까운 데 물리면 더. 얼마나 많이 물렸느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못 고쳐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왜 혹시라도 뭐 짐승한테 물리면 야생증은 뭐 모르니까 즉시 가서 그때 백신 맞아도 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로 말하면 광견병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퍼지는 거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게 왜 무섭냐면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천연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천연두는 아시잖아요. 옛날에 곰보 어디 비아온데 이렇게 얼굴이 얽잖아요. 금방 걸리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환자 격리. 치료 막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뽑을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지. 공기 전파. 나는 모르는데 공기가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들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매독 같은 경우요. 그거 아직도 뿌리 못 뽑고 있거든요. 근데 매독은 사실 뿌리 뽑으려면 뽑을 수가 있는 게 그 절대 기생체라서 숙주 밖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린 걸 알면 나만 치료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절제하면 사실 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욕망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무서운 감염병이냐 보는 거에 따라서 뭐 다를 것 같습니다. 17회 21세기 전상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념자